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 중기까지 했어요.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라 말기 들어가면 되죠. 신라 말기 들어가기 전에 신라 시대 구분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신라 시대 구분 이야기했습니까? 하기는 했니? 안 했니? 했니?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합시다. 자, 이제 다시 기억을 하면 되니까. 신라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시대 구분은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기록했던 시대 구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외에 약간 다르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 좀 다르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일연이라는 사람이고 인물이고, 그분은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저자가 스님이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했을까요? 불교를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냐면, 법흥왕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를 특별히 중고라고 해서 불교식 왕호를 쓰는 시대라고 해서 이거를 중고라고 하고, 그 이전에 상고, 그 이후를 하고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지만 법흥왕 때 신라는 불교를 공인했죠. 그치? 그래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고, 이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가 불교식 왕호를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을 불교 수용 이전까지를 상고, 그 다음에 법흥왕과 진덕 여왕 때까지가 중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열왕부터 쭉 끝까지를 불교 쇠퇴기라고 보아서 하고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연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나눈 거를 토대로 시대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보, 이 종이 있죠. 이 학습지 3페이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미 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신라가 이제 박혁거세부터 시작이 돼서 박씨, 석씨, 김씨, 연맹왕국 때 계속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씨 세습을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물왕계에서 이제 계속 쭉 가다가 진덕 여왕 때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골들이 왕을 하던 시기예요. 원래는 성골만이 왕을 할 수 있었어요. 신라는 골품제 사회죠.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이제 쭉 육두품, 이렇게 쭉 두 품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는 진덕 여왕 때까지가 성골들이 왕위를 차지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육세기 우리가 여기 자세히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라인들을 쭉 배웠는데, 이때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배웠어요. 김춘추가 어땠어요? 김춘추, 김유신이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무열왕의 즉위를 하죠. 근데 이 무열왕 어땠습니까? 성골이 아니에요. 진골 출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진덕여왕에서 무열왕으로 넘어갈 때 이 시기를 나눠줘요. 이 전까지를 성골이고, 이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열계이기 때문에,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나눠서 여기까지를 이제 그 시대 구분에서는 상대, 진덕여왕까지를 상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다가 내물왕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내물왕계 김씨가 성골이 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 즉위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무열왕계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진골계가 언제까지냐? 해공왕 때까지. 해공왕.
해공왕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해공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왕권이 약해지면서 다른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피살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왕권이 완전히 추락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피살당하기 전까지, 이때부터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는 무열왕계 김씨, 진골 출신이었던 무열왕계 김씨가 왕위를 차지하고요. 이때를 중대라고 합니다. 중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공왕 피살 이후에 선덕왕인데, 와, 37에서 56대까지 있다, 얘들아. 37대에서 56대까지. 37대부터 56대까지. 간단하게 살짝 살펴보더라도요. 왕 즉위 연도가 되게 짧아요. 엄청나게 왕이 빨리빨리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의미하죠. 어떤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왕권이 약했구나. 실제로 여기 이제 하대인데, 이때 왕권이 되게 약했고 왕이 빨리 바뀌었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귀족들이 쟁탈전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면 왕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거야. 이런 시대예요, 거의.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대는 이런 시기이고, 여기서 이제 이 선덕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내무랑 있죠, 내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열왕계였다면, 이제 무열왕계 말고 원래 내무왕계의 방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대 출신을 우리는 내물방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계는 직계 곁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직계는 이제 바로 내려오는 거를 직계라고 한다면, 그 사촌 정도가 되는 거를 우리는 방계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대는 내물계의 방계들이 이제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대 구분을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왕권만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어때요? 신문왕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신문왕 때를 중심으로 중대 왕권 확립기 배웠죠. 집사부, 신라의 최고 기구죠. 신라의 최고 기구입니다. 이 집사부의 권한이 어땠습니까? 강했죠. 상대적으로 화백회의는 거의 기능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했어요. 그쵸? 왜? 왕이 눌렀으니까. 귀족들의 세력을 눌렀으니까. 그지? 그러면 상대등은 어땠을까요? 상대등의 힘은 약했습니다.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은 힘이 약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집사부, 상대등 이런 모습이었다. 중대를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하대는 어때? 오늘 배울 하대는 완전히 이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사부 기능 어때요? 약화, 그지? 그 다음에 상대등은 강화. 화백회의도 다시 강화, 다시 세집니다. 이해되셨죠? 왕권이 약해지니까 등장하는 모습. 왕의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시중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강했는데 하대 때는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대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은 하대를 배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봅시다.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 왕위 쟁탈전이 격화되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연합 정치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난의 사례가 바로 김원창의 난이라고 나와 있죠.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 쟁탈전에서 이제 실패한 인물이에요. 실패를 안 했다라면 자신이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도 왕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왕이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것을 계기로 이때부터 이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이따 지도에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김원창의 난이 이제 실패한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김번문이 또 난을 일으켜요. 또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라 말기는
귀족들도 난을 일으키고 농민들도 몰락해서 난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정치 변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제 몰락을 하는 부분을 보자면 이럴 때 또 자연재해도 나타나고 귀족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부리니까 재정이 악화되면서 또 강압적으로 수치하고 왕이 제압을 안 하니까 귀족들이 이제 제 멋대로 구는 거죠. 농민들은 못 살겠다 꾀꼬리 하는 거죠. 그래서 노비들은 노비로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초적이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농민 반란의 경우가 원종 애노의 난, 그거 밖에도 뭐 적고적의 난 등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민들도 몰락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구나. 그럼 육두품은 어땠나 봅시다. 원래 중대 때 신문왕 때 어땠어요? 육두품을 등용을 했죠. 더 연계했죠. 왕권과 육두품이 연계돼서 육두품을 이제 더욱더 이렇게 정치 세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하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 육두품 출신들이 골품 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연계된 세력이 육두품, 선종승려, 호족 이 세 세력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대두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져가는 지금 신라에서 가장 문제점인 골품 제도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신라가 무너지고 나서 고려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주역들입니다. 후삼국 그다음에 고려까지 모두 다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신라 말기는 고려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들과 선종 승려들과 그리고 호족 세력들이 연계해서 새로운 정치 이념, 사회 개혁을 추구했다. 그럼 여기서 호족은 뭐냐? 호족은 스스로를 장군이랄지 스스로 성주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의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호족이에요. 호족. 예를 들면 중앙에서 탈락한 귀족들, 지방에 내려가서 호족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무역활동이나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호족이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 지방에 촌주에서 토착 세력인 경우도 있고 약간 다 다양한데 어쨌든 요지는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군권, 행정권을 장악해 가면서 스스로 나는 성주야, 장군이야 라고 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호족 세력들과 육두품과 선종승려들이 연계해서 이제 골품 제도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개혁을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라 말기의 이런 모습들. 자, 지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까요?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말기. 자, 계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초록색을 먼저 볼게요. 초록색이 바로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일으킨 반란이고 분홍색이 이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신라 말기의 두 가지의 반란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연도상으로도 여기 지도에서 가장 먼저라고 나와 있는데 이 96각간의 낭 해공왕 때 아주 많은 귀족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그런데 해공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무열계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그 왕 때. 그 왕 때 바로 이러한 난들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780년에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해공왕이 피살당해요.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때? 신라 말기의 왕권이 무너지는 데의 신호탄이지, 신호탄. 이때부터가. 그래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을 시작으로 신라 말기가 더욱더 이제 혼란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대표적인 지배층의 반란으로 아까 선생님이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위에 탈락한 거를 불만으로 난을 일으킨 사람. 실패했는데 그 아들인 김범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좀 다양한데
다시 또 김번문이 그 김원창의 아들이었던 김번문이 또다시 난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난들이 유명했다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더욱더 지방 세력들이 분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청해진 완도에서 완전히 그 해상권을 장악한 위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장보고도 신라 말대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딸을 이제 왕비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그 왕권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귀족들의 이런 세력 다툼 속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난을 일으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도 난을 일으켰었구나. 이렇게 난들이 일어난 신라 말기의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제가 프린트에서 언급드린 난은 바로 이거죠. 원종 해노의 난. 그래서 이렇게 신라 말기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구나를 지도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 중기부터 말기까지 쭉 봤고요. 크게 중대와 하대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통일신라의 통치 조직 간단하게 보고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중대까지 설명 다 했지? 다 했죠? 자, 중앙정치기구와 지방행정조직을 간단하게 봅시다. 집사부, 신라의 최고행정관서라고 했죠. 최고행정관서. 물론 왕권이 약할 때는 어땠습니까? 귀족들의 회의체인 화백회의가 힘을 더 강했음을 보여줬는데, 중대 때 특히 이 집사부가 힘이 강했죠. 왕권이 강할 때 행정관서였던 집사부가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해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정부라는 감찰 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통일신라 때 국학도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신문왕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은 했지만 같이 봅시다.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먼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살펴봅시다. 먼저 구주 오소경, 이거는 뭐예요? 지방행정조직이었죠. 구주 행정구역을 9개로 나눈 거예요. 9개로. 우리도 지금 현재 뭐 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구주 9개의 주로 통신 때 지방행정기구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소경은 뭐냐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알겠죠? 특히나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이러한 오소경 제도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소경, 금광경, 그 다음에 남원경, 서원경, 북원경 이런 식으로, 중원경 이런 식으로 오소경을 설치를 했었다라는 거. 남원, 그 다음에 민정문서와 직지가 나온 서원경, 그 다음에 충주, 중원경, 충주 고구려비 있던 곳이죠. 그 다음에 북원경 이런 식으로 오소경, 지방행정구역.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이거는 뭐예요? 구서당 십정은 군사조직이죠. 군사조직. 구서당은 뭐라고 했었어요? 중앙군이라고 했습니다.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이에요. 지방군. 프린트에 나와 있죠. 써져 있지. 그래서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십정은 지방군인데, 지방을 그럼 십정 한번 볼까요? 지방군. 말 그대로 이 지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지방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주에, 지금 신라가 행정구역이 구주로 나뉘어져 있죠. 이 구주를 각각 지키는 지방군들이 십정이야. 십정. 이해됐지? 그래서 실제로 이 행정구역 안에 하나씩 있어요. 초록색이 이거야, 얘들아. 초록색. 알겠지? 초록색이 십정 지방군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왜 십정이에요? 9개인데 주는 이 한 주에 이정이 있어요. 한 주에
한 주에만 이정이 있어서 숫자상으로 딱 10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 다른 주는 모두 다 한정씩 배치되어 있고 한 주만 2개 배치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자냐? 큰일 나.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그 다음에 학습지로 가보자. 여기서 이제 살짝 드리고 싶은 말이 구서당이 민족 융합을 모색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제계 고구려계 외에 다른 말갈계 등등의 다른 민족을 다 포함해서 구서당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족의 융합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야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민족의 융합을 모색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군사조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주 행정적인 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9년까지 지방관을 파견했다. 완벽하게 우리의 역사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시기는 조선이죠. 조선. 그제 고려 때도 모든 9년을 파견은 안 했었잖아. 그제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이때도 파견을 하기는 했지만 모든 9년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9년까지 지방관을 파견하는 모습은 신라 때도 보였구나.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 설치했고요. 외사정을 설치합니다. 그럼 외사정이 뭐냐? 지방관 아까 파견했지. 이 지방관을 감찰하는 역할,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외사정입니다. 외사정. 그리고 상수리 제도도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 일종의 기인 제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정 기간에 이 지방 세력이 서울에 와서 거주토록 하는 제도. 이게 상수리 제도고 통신 때 상수리 제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통신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발해로 갈게요. 자, 발해로 가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중심이 돼서 말갈 집단이 동모산 지역에 건국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이 발해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학자들도 우리 역사라고 인정하는 역사가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역사가들도 있었어요. 안정복이랄지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유추해 보건대 지금 현재는 발해를 우리의 역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자면 제왕운기에서 이승우가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다라고 하면서 기록에 남겼어요. 제왕운기. 그 다음에 유득공이라는 인물을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너무 잘 아시죠? 발해고 이 책에서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통신이 아래 있는데 위에는 뭐가 있니? 발해가 있지.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엄연히 발해가 우리의 역사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기록을 했었는지 또 역사 속에서 제왕운기와 발해고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발해의 성격을 알아야겠죠. 스스로를요 고려국왕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스스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와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을 보여요. 물론 바로 옆에 당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국권이 강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발해가 엄청 강대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와 되게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물론 왕별로 친선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당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당나라의 문화를 이제 많이 보여주는 대목도 있지만
고구려 문화와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어쨌든 역사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지배층의 역사라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배층 자체가 고구려 유민이었고 스스로 고려라고 그리고 고려 국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들이 그렇게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대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론은 고구려 계승 국가라는 거죠. 고구려 계승 국가 발해입니다. 남북국 시대의 발해 배우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에서 이제 이것만 하나씩 봅시다. 온돌장치. 고구려의 문화, 우리의 고유의 문화죠. 그제? 그래서 온돌장치가 사용되었음이 실제로 보여져요. 온돌장치가 사용되었음이 실제로 보여지고 여기 안 나와 있네. 실제로 그 터들이 보면 이거 우리의 문화인데 발해에서도 이런 온돌 사용했네? 여기서 또 우리가 고구려와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돌사자상입니다. 돌사자상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구려 문화와 상당히 유사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돌사자상 한 번쯤은 보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게 발해의 돌사자상이구나. 그 다음에 막세기와 문양. 이게 고구려의 수막새고요. 이게 발해의 수막새예요. 어때요? 너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똑같죠? 너무 비슷하죠? 고구려 문화와 이렇게 유사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전통 이거는 이제 발해의 것은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가지고 따온 사진입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미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게 그 막세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기와의 가장 끝에 그 무늬. 근데 이게 고구려랑 발해가 똑같았대요. 모양이. 그래서 이 명칭이 다 있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갖고 오면 나도 모르는데 너희 더 머리 터질까봐.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세기와 문양뿐만 아니라 모주림 구조. 모주림 구조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 무덤 안에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모주림 구조가 잘 확인이 안 돼요. 모주림 구조는 뭐냐면 천장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 천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위에가 이렇게 하나가 파져 있으면 더 위에 높은 천장에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또 네모가 이렇게 있고 또 더 위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렇게 모주림 구조로 더 위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모주림 구조라고 해요.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또 고구려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해 왕들의 업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시다. 또 주요 왕들은 3명이에요. 무왕, 문왕, 선왕. 문왕, 선왕. 이름만 보더라도 특징이 느껴지죠?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에서 뭔가 무적인 부분을 보여준 왕이 왠지 무왕일 것 같죠? 그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왕 때 당나라의 산동지방을 공격하기도 했대요. 장문유를 보내서. 근데 이때 이제 사실 이때 시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굳이 어렵게 느껴질 필요가 없는 게 732년에 이제 국제적인 상황을 보자면 당나라가 분열 공작을 합니다. 흑수말가를 이용해서 발해 세력이 너무 강성하니까 흑수말가를 이용해가지고 이 당나라가 분열 공작을 막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문유를 보내서 이 산동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때 동시에 당나라가 흑수말가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도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분열을 시켜요. 신라를 이용해가지고 신라 시켜가지고 막 공격해.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되는 발해가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당과 신라와 그 다음에 흑수말가 이렇게 연계해서 발해를 이렇게 견제했다면 발해도 살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발해는 또 어떻게 연계하는 모습이 보이냐면
돌궐과 일본과 이렇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연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당나라, 신라 둘이 이렇게 연계해서 발해를 견제하니까 이 둘이는 대립을 하면서도 친선을 하면서도 대립을 하는 모습. 무왕 때는 대립이겠지. 무왕 때는. 그제? 그 다음에 신라 때도 당나라와 연계되어 있는 신라의 모습에서 보면 견제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초반부 무왕 때 발해가 돌궐 일본과 이런 식으로 친선 관계를 맺었구나. 이런 동맹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선 견제 모습의 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왕 때는 특히나 얘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대립, 견제, 전쟁 이런 경우고 문왕으로 가면은 이제 보다 더 친선 관계 쪽으로 교류 관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왕 때는 산동지방 공격하고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신라와 당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문왕 때는 이제 친선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라랑도 어때요? 교통로를 개설을 해요.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상경으로 천도하고 독자적인 연호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왕 봅시다. 선왕.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때예요. 그 정도로 영토도 확대했고 요동까지 진출을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발해의 가장 전성기 때예요. 선왕. 선이야? 성왕 아니야? 알겠지? 선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제도도 완비해요. 이해됐지? 근데 결국에 이랬던 발해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물론 거란족이 이제 요나라를 세울 때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거란이 점차 힘이 강성해지던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역사학자들이 조금 의문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발해가 갑자기 어째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해버렸을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예전에 무슨 역사 스페셜에서는 뭐 이때 뭐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거란이 타격을 입었다. 아니면 뭐 역병이 돌았다. 왜냐면 뭐 사료를 보니까 모두들 흰색 옷을 입었다라는 걸 보니까 상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발해 안에 지금 뭔가 사건이 터졌을 것이다. 막 아주 많은 설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란에게 926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해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천도 이야기예요. 천도 이야기. 자, 지도를 먼저 다시 간단하게 봅시다. 지도 살펴보고 천도 이야기 할게요. 초기 동모산이 여기야 얘들아. 지금 여기가 신라죠 여러분. 초기에 동모산 건국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해가 출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전기 부분, 전기의 여기까지 이렇게 발해가 확장을 했다가 결국 마지막 문왕,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선왕 때까지. 와, 진짜 강대국이지 않니, 그지? 남북국 시대 이때 우리나라가 계속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근데 이제 거란 족에게 멸망을 당해 버렸는데. 이제 발해의 영토를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수도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도. 자, 동모산이 여기였죠. 건국지. 자, 중경이 여기입니다. 중경. 상경. 동경.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4개 찍었지?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자, 발해 수도 변천지 순서대로 제가 말할게요. 먼저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먼저 갑니다. 천도예요. 여기서 상경으로 2번째 갑니다. 상경에서 동경으로 3번째 갑니다. 이해됐지? 여기서 다시 상경으로 갑니다. 4번째. 이렇게 가요. 발해의 천도 순서. 발해의 천도 순서야. 여기서 어떻게 기억하면 편할 것 같냐면 나머지 다 문왕이야. 문왕. 무왕 말고 문왕. 4번 빼고 다 문왕이야. 모두 문왕 때 제일 먼저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천도를 해요. 이 3대 문왕 때. 3대 문왕 때
동무선에서 먼저 중경으로 천도를 했다가 이 상경이라는 이 도시가 계획도시래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름 야심차게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계획도시였던 상경으로 3대 문왕 때 또 한 번 천도를 해요. 그런데 문왕 말기에 왕권이 조금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겸사겸사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동경으로 천도를 또 합니다. 말기 때. 그래서 문왕 때 어때요? 중경, 상경, 동경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성왕 때예요. 성왕 때. 자, 조심. 선왕 아니야. 발해의 해동성국이라고 칭했던 왕은 선왕이지 그 왕 아니고 성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천도의 내용.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편할까 해서 막 연도까지 막 써놓아서 이거를 쓰라고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고 방금처럼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문왕 때 천도했다. 문왕 때. 마지막 문왕 말기 때 동경까지 갔다. 거의 문왕이 상경 계획 도시로 간 게 중심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동경으로 상경으로 돌아왔구나. 이게 발해의 천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통치기구. 자, 중앙정치기구는 삼성육부제예요. 당해 제도를 수용을 했는데 독자성을 보여요. 독자성. 유교적인 육부 명칭이라는 독자성도 보이고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의 독자성도 보입니다. 자, 거의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름을 보면 충, 인, 의, 지, 예, 신, 어때? 육부 명칭 자체가 유고 이념이 반영되어 있죠. 발해의 독자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거의 정당성에 집중된 점에서도 이제 독자성을 보이는데 여기 봐봐.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보이는 정당성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독특한 점이 이거야. 이원적이란 말이 이거야. 이거를 육부를 특별히 좌우 이렇게 이원적으로 다시 나눠서 운영한 점은 당나라와 좀 다른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와 좀 다르대요. 그래서 발해의 중앙정치기구 당나라 것을 거의 수용했는데 독자성을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찰기구로 중정대와 주자감이 있었다는 거. 중정대와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셨지? 감찰기구와 교육기관.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총 15경 15부 62주로 나뉘어졌대요. 여기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래. 특별히 나와 있는 지도는 아니고 5경 15부 62주. 5경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보니까 5경. 부는 있네. 뭐 압록부, 남해부, 이게 5경인데? 남해부, 서경, 경으로 되구나.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이게 5경이네. 그지? 그 안에 어때요? 수도가 거의 3개나 들어가 있죠. 그지? 그래서 5경. 이거는 언제 지방행정조직 완성했어? 이때야. 선왕 때. 완비했다. 그지? 군사제도. 중앙군의 10위, 지방군의 지방관 지휘한 거. 지방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